오늘은 유신익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옹달 책방 그 TV 맞죠? 네. 저도 평소에 이제 즐겨보던 이제 방송인데 소개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촬영에 임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바쁜 시간 쪼개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현재 KBWM의 스타 자문단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고객들에 대한 이제 세미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PB 업무들이라든지 금융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이코노미 그 경제 분야와 관련된 쪽을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를 한 20년 정도 해왔었고 뭐 나름 글로벌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투자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도 20년 정도 같이 병행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 현실성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이번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다가올 5년 미래 경제를 말한다라는 책을 또 쓰셨는데요. 네. 책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제는 저는 이제 사실은 이 부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 제목을 쓰고 싶었는데 이제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의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기존의 오리지널 틀로서 분석하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한계에 다다랐다.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후행적으로 전통적인 어떤 경제 이론, 뭐 고전학파라든지 케인즈 학파에서 이야기하는 재정 수지는 몇 퍼센트 이상 적자가 나면은 망해. 그리고 국가 경제 시스템에서는 세금을 어느 정도까지 조율을 해야 돼. 경상수지는 어느 정도까지 유지를 해야 돼. 이런 시스템들은 사실은 이제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경제를 모두 다 이렇게 아우르는 기반이 되는 건 화폐인데요. 이 화폐는요. 우리는 사실은 화폐에 대한 당장 이제 우리가 원화든 달러든 엔화든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절대적이지만 이거는 약속과 신용에 불과합니다. 즉 이러한 신용과 약속의 메커니즘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재정 적자, 수치 변화 이런 것들로 틀로서 경제가 반드시 이루어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고전의 오스트락파드는 아니면 전통학파들의 이론들은 이제는 접목하기에 한계점에 달아났다. 라는 점에서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재밌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그 지주 그 봉건 시대에 지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지주가 노예들에게 맹목적인 어떤 충성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도를 하고 나에게 충성을 다하면은 당신들이 식량을 무한하게 얻을 것이다. 근데 이들 이제 노예들이 계속 이제 기도를 하니까 실제로 가뭄이 들고 흉년이 졌는데도 계속 그 지주가 식량을 갖다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떠한 이제 똑똑한 노예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여기를 봐도 저 땅을 봐도 식량이 재배가 될 수 있었던 환경이 아닌데 식량을 얻을 데가 없었는데 어디서 식량을 가져갈까. 그래서 너무 궁금하던 찰나에 지주의 방 지하에 몰래 어느 날 밤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딱 들어가 봤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거기에 금을 찍는 기계가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금 찍는 기계를 가지고서 금을 지주는 열심히 찍어가지고 실제 생산하지 않고 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배 타고 건너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식량을 사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급하면서 자신 신처럼 이제 신격화됐던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본 이제 노예 입장에서는 나도 그러면 할 텐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른 데로 이제 탈출을 해서 군락을 형성해가지고 거기서 동을 생산합니다. 이 노예는. 그러니까 동을 생산하면서도 나에게 충성을 다하라. 그래서 분권화되기 시작해요. 점점 이 노예 삶 이제 다 뛰쳐나가가지고 하게 돼요. 자,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미국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미국이 절대적인 어떤 화폐의 발권력이나 달러에 대한 어떤 그 패권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지배해왔지만 이제는 식상해졌죠. 신뢰도 잃었죠. 멕시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같이 경제 협력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 보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머리가 깨인 다른 국가들은 이제 탈출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즉 바로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가 최근에 그들과 미국과 그렇게 거래를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남미 달러를 만들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즉 다른 군락들로 계속 형성되면서 이와 동시에 분권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분권화에서는 무엇도 나타나냐? 싸움도 일어납니다. 실제 물리적 충돌. 그게 뭐냐? 최근에 일어나는 중동 전쟁, 러시아 전쟁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첫 번째는 전통적인 경제 이론은 죽었다라는 측면에 신은 죽었다, 경제의 신은 죽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거의 한 이제 100년 가까이 됐죠. 100년 가까이 끌어왔던 이제 달러 패권에 의한 어떤 경제 시스템은 그들도 이제는 식상해지고 누구나 다 아는 시스템이 돼서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뒤에 이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너무 흥미로운데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그래서 이제 책에서 그 변화하는 세상과 신이론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하다. 네네. 이런 맥락이신 네네. 거예요. 네. 그러면 진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진짜 언론이 전쟁 이슈로 되게 네네. 네. 시끄러운데요. 이스라엘, 네. 이란을 네. 중심으로.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실 때 현재 좀 미국이나 세계 경제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첫 번째 생각을 해보시면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네. 매년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23년도 하반기에 이제 10월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하마스 이제 분쟁이 일어났고, 이게 최근에 이란 이스라엘로 이제 격화되고 있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런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군락을 형성하기 시작해. 앞에 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주가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노예 1이 이제 탈출해요. 노예 2도 탈출해요. 군락을 막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형성하는데 이제 각자 개성이 있었죠. 근데 절대 지주 한 명한테 이제 그 충성을 하고 복종을 할 때는 이들의 어떤 노이즈나 싸움이 일어날 겨를이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노예 한 명한테만 충성하면 되니까. 근데 군락들을 이렇게 다량으로 이렇게 형성을 한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노예 2가 은을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식량을 만들고 그 식량을 얻어오고 그걸로 이제 군락을 형성하고 노예를 지배해요. 근데 노예 3이 뭘 하냐면은 그 동을 이제 생산을 시작합니다. 동을 생산해가지고 네. 자신들의 노예들을 또 만들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내게 먼저야. 해외 거래에서 이제 물건을 갖다가 사올 때 팔면서 사올 때 은을 생산하는 노예 1이 내게 먼저야. 내 거가 최고야. 노예상 같은 경우 아니야. 내 거가 먼저야. 내게 최고야. 그러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다툼이 시작하다 보니까 1과 3은 이런 이제 과거의 트라우마를 생각하죠. 저 옛날에 지주한테서 복종하면서 일을 할 때도 저 노예 1 쟤 나한테 되게 못되게 굴었는데 안 그래도 기분 나빴는데 쟤 지금도 그러네?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노예 3도 쟤 왜 저래? 나를 갖다가 우습게 보는 거야? 이러면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최근에 이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미국은요 이 부분에서 아주 일맥상통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자, 뭐냐면 미국은 삼위일체예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달러와 안보, 외교 이게 삼위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균형이 돼서 미국을 만든다라는 가치관이 뚜렷합니다. 즉, 이 세 개 중에서 달러의 힘이 좀 약해지면요 외교나 안보 쪽의 힘을 쫙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균형점이 맞춰져서 여전히 미국이야 대장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반대로 공화당은 어떠냐면 공화당의 가치 철학은 달러가 우선입니다. 달러를 살리고 달러가 살린다는 게 무조건 강세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달러에 대한 수요나 어떤 그 전 세계 글로벌에 대한 니즈들을 갖다가 계속 증폭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제 안보와 외교를 갖다 컨트롤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이 달러와 외교 안보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종모형으로 형성된 게 공화당의 가치 철학이다 보면 민주당은 이걸 세 개를 놓고서 시속 게임을 맨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단순한 음모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경학 쪽에서 사전적인 억지력. 억지력은 뭐냐면은 내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 이제 나쁜 깡패가 있는데 싸움을 못하게 딱 겁을 주는 거예요, 미리. 그래가지고 뭐 어떤 물리적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게 억지력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사전적으로 하는 억지력이 있고 사후적으로 하는 억지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전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막 근육을 보여줍니다. 엄청난 근육을 보여서 너가 혹시 움직이게라도 하면 내 펀치가 날아갈 거야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충돌이 없는 거죠. 근데 사후적 억지력은 뭐냐면요.
내가 세긴 센데 너가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보고 대응할게 이러면서 한 번 치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딱 맞고 나서 그때 근육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더 때릴 거야? 그때부터는 너도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전형적으로 사후적 억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들이 형성에 돼 있는 이제 갈등 구조를 갖다가 사실은 어느 정도 표출하는 거를 보고서 그 이후에 갈등이 표출될 때 그때 억지력을 보여준다. 네. 이 차이가 뭘까? 사전적으로 미리 하면 되잖아. 사후적으로 하는 건 뭐야? 왜냐하면 네. 전 세계가 잘 생각해 보시면 거의 20년, 30년 가까이를 이런 분권화되는 이제 다각화되는 패러다임 전에 2, 30년을 서로 너무 사이좋게 지냈어요. 우리 2000년 초반만 생각해도 미국은 열심히 우리는 금융기법을 선진화 금융기법을 만들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식상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은 죽었다는데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 중국은 거기에 응대를 해가지고 열심히 물건을 팔아요. 공장 역할 해가지고 싸게. 그때 인건비 낮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생산해가지고 소득을 보면 또 미국 차를 엄청 사줘요. 서로 그러니까 다 이제 호영호재하면서 다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냉전 시대까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싸웠던 패러다임에서 사실은 그거 다 해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유무역주의적인 패러다임으로 변화해가지고 잘 살아왔는데 네. 그러면서 이게 보호무역주의로 변하고 자국 우선주의로 변하고 그러면서 왜 틀어졌냐면 막상 자유무역주의 해보니까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잘 사는 국가만 계속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네. 바뀌기 바뀌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한 30년, 40년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미국이 얼마 셌는지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센 건 아는데 우리가 세다는 건 다 계산은 알죠. 근데 몸으로, 마음으로 그쵸. 얼마나 셌지? 그러니까 실제 근육이 되게 강해도 그 사람하고 계속 아무 일 없이 막 20년을 지내면 맞아요. 이 사람이 센 사람인지 안 센 그쵸.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익숙해지죠. 그쵸. 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한번 충격을 가해서 나 한번 때려봐. 도대체 펀치가 얼마나 건 만만해 보이는데 한번 때려봤을 때 그때 힘이 나왔을 때 깜빡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사후적인 억지력은 그들 군사력을 표출하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거는 그네들의 로키드 마틴 그다음에 보잉 이런 군사 업체들의 실질적인 생산과 소득 그러니까 그 어닝을 갖다가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소위 음모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적당한 전쟁을 민주당을 일으키길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더 정확히 표현하면 사후적인 억지력을 가지고 그들은 시속 게임을 항상 해왔다. 이게 이제 맞는 표현인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분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최근에 이란 이스라엘 그 사건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란 이스라엘은 원래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 하마스 전쟁 일어나서 하마스가 뭐 이란의 배후가 돼가지고 이제 계속 공격하게 만든다 이러지만요. 잘 보시면요. 그 예전에 호메이니 정권이 이제 창출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그동안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별로 싸우지 않았었는데 호메이니가 이슬람 교도에 대한 정립을 탁 하면서 무조건 서구권의 미국과 협조하는 이스라엘은 미국은 큰 사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사이가 나빠졌는데 이스라엘은 기분이 나빴었는데 참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 군사나 중동 지역의 그 안보적인 리스크는 이라크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었거든요. 이라크가 자꾸 돌발적인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라크하고 이란은 또 서로 각각 달라요. 이란이 시아파고 그 다음에 이라크가 순위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대립적인 구도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이란을 이용해서 이라크를 제어하는 어떤 이제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란을 맹목적으로 이렇게 반격하진 않았었죠. 근데 이제 그런 관계들이 이라크가 어찌 됐든 이라크의 전체적인 그 정치 세력들이 미국에 의해서 한번 억제가 되고 압도가 된 다음부터는 이란이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란 핵 협상을 한다고 하면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란 핵 협상으로 무언가 원유 시장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그 다음에 물가에 대한 안정을 꾀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핵 협상을 해주면서 경제적 제재를 풀려주려고 하면서 실제 그 시기 동안에 이란은
중국한테 원유를 많이 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 3년간 이란이 조금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힘을 좀 갖춰지면서 이란이 좀 강력해지기 시작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하마스 분쟁이 계기가 되어선이 되긴 했지만 그들이 원래 사이가 안 좋았던 사이에서 즉 노예 1과 노예 3이 원래 사이가 안 좋았는데 분권화되면서 자신들의 개성이 뚜렷해지는 그런 타이밍이 되니까 이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고 이런 와중에 미국은 사후적인 억지력 미사일을 쏘긴 쏘고 어쨌든 이란 너도 잘했어 성공했어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당신들도 어쨌든 격추당한 거 없고 사람 이제 우리가 다 격추해서 일단은 큰 어떤 폐해 없이 끝났잖아. 그럼 당신들도 승리한 거야. 이러면서 사후적으로 이제 컨트롤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아직도 소극적이라는 의미예요. 사후적인 억지력을 강하게 표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서로 말싸움을 계속 하다가 한 번 쏘고 또 말싸움을 계속 하다가 쏘고 이런 관계가 아마 최소 2, 3개월은 반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안보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만 나홀로 성장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태이고 네. 어제도 보셨지만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 소비나 변동 소비 같은 것들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PMI 같은 경우도 제조 심리 지수 같은 것도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가계 소득이 줄질 않습니다. 가계 소득이 20년, 21년도 현금 지급 계속 했을 때가 명목 금액으로 21조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그 금액이요 23조 달러, 거의 24조 달러에 육박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 가계는요, 미국 가계는 정말 획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를 미국 정부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패러다임 만들기 위해 되게 노력했어요, 사실은. 가계 소득이 세 개가 있죠. 첫 번째 근로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사회 이전 소득이라고 보건, 보육, 교육, 보건, 복지, 교육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총 소득의 10에서 15%까지 차지를 해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자산소득. 그 임대료나 이제 렌탈에 대한 소득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IRA 그들은 이제 퇴직연금에 대한 그 금융자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순수한 예금에 대한 이자라든지 금융소득이 있는데 이것도 15% 많게는 15% 차지합니다. 그럼 양쪽 합하면 25%죠. 나머지 75%가 근로소득인데 네. 이 세 개를 최근 3년 동안 비교해 보시면 금리를 올렸던 안 올렸던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죠. 왜? 근로소득은 우리가 임금이 그들이 이제는 이제 증가 속도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예요. 전년 비해서 명목 금액이.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돈이 쌓이고 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사회 이전 소득이라고 했는데 정부가 주는 돈들 이거가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냐? 사실 정부가 재정 지출 줄이면 이건 바로 줄어듭니다. 근데 정부가 재정 지출 안 줄여요. 20년도에 6조 달러 코로나 시기니까 이제 그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전환될 때 6조 달러 예산을 따냈어요. 그때 특별 긴급 예산 이런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회에서 그래서 6조 달러까지 늘려놨는데 그 전에가 얼마였냐면은 마지막이 19년 18년도 평균이 한 4조 8천억 정도였으니까 5조 좀 미만이었거든요. 그 예산을요 한 나라가 20%를 갑자기 증액한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때 당시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늘렸다가 다 줄였어요. 사실 스물스물 다 줄였어요. 왜냐하면 채권 발행도 힘들고 세입도 주니까 사실 다 줄이게 되는데 미국만 안 줄였어요. 여전히 6조 달러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미국이 정부가 푸는 돈이 계속 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국가라 안 그래도 지금 수출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과거와 다른데 다 다운그레이드가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풀었다가 다시 못 풀고 있고 여기서 경기 그 사이클 패턴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올라간 상태에서 계속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고 여기 중국 같은 경우는 풀었다가 안 풀으면서 이제 또 봉쇄 시기가 있었는데 최고 나서 또 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약간 슬로우하게라도 완만하게 이제 쉐입이 U자형으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모습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것들이 재정의 힘으로 다 연결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재정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 달러에 대한 어떤 패권력이 아직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다. 근데 그래서 경제의 신은 죽었다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걸 다 알잖아요. 이제 이렇게 유지한다는 거를 중국도 알고 이제 러시아 저쪽 연대 국가들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자꾸 중국이 위안화를 우리도 기축통화를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엔 채권 발행해서 돈 찍어내가지고 뭐 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포석이 언제 발표가 된?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PBOC 중국 인민은행이 자신들의 국채를 직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 그걸 법안으로 통과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직매입을 그 중앙은행 그쵸. 중국의 중국 인민은행. 인민은행 예, 중앙은행. 그러면 이제 그 구도가 뭐냐면 자신들이 위안화로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어쨌든 PBOC,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페드, 그러니까 저 연준이 옛날에 시작했던 양적 완화를 네. 그들도 이제 그 패러다임을 딱 어.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그 세팅이 돼버리면요 채권 발행을 했을 때 채권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이게 되죠. 왜냐하면 인민은행 어쨌든 사주게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아직 중국의 채권 시장은 개방이 안 됐어요. 주시장이랑 다릅니다. 근데 그 다음 이제 스토리는 뭐가 되냐면 결국엔 외국인들 그들이 우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한테도 인민채를 팔게 되는 거예요. 인민채권을 팔게 되는 거죠. 똑같네요. 미국 똑같죠. 네. 그게 그러니까 결국엔 노예 1과 노예 3의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이런 거를 다 알고 식상해졌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는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다. 이거 뒤에 이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이제 바꿔야 되는 시점이 왔다. 미국도 이제는 좀 위태위태해지고 있다. 방법론에서 네. 경제가 위태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인 겁니다. 와, 그렇군요. 네. 와, 그러면요, 박사님, 이 거대한 흐름과 저변에서 이런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국의 상황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그 경제랑 금융을 좀 분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경제는 사실은 우리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영업의 비율이 사실은 일본보다도 독일보다도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거의 총취업자의 25%가량 차지해요. 상당히 많은 수준인데 이제 그게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너무 빨랐죠. 우리 상권에 뭐 이제 그 상권이 많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에 대한 그 서비스업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소득이 많이 경감이 되고 있고 내수 경제가 이제 살아나려면 어쨌든 국가의 재정과 예산이 이제 충분히 확보가 되어가지고 돈을 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은 또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기축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반도체 수출이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수출 무역 수지 흑자에 대해서 장기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맞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만하게라도 U-쉐입으로 성장을 계속 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고 이제 금융으로 넘어가면 금융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금융은 이제 최근에 밸류업이라는 것들을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건요. 일본 밸류업만 아시잖아요. 한 달 전쯤인가요? 중국도 밸류업 유사 정책을 발표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기업 가치가 좋고 이런 회사들이 자사주 매입을 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독려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밸류업이 지금 전 세계 각국이 뭔가 증시 살리기에 집중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근데 저의 입장은 어떠냐면요. 탑다운으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큰 차원에서 이게 분권화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왜 밸류업을 자꾸 하냐면요. 예. 분권화돼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의 신은 죽었다 해서 노예 1, 노예 3이 자신의 군락을 형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들은 1과 3은요. 교역을 안 해요. 서로 거래를 안 해요. 자기들만 외부 가가지고 뭔가 사오려고 해요. 식량을. 그러면 교역이 서로 간에 안 하게 되면요. 쉽게 말해서 외국인 투자, 우리가 FDI라는 투자가 예전 자유무역주의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중에도 사실은 서로 투자가 잘 그래도 이루어졌는데 그게 지금 서서히 끊겨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AI는요. 전형적으로 재정과 정책으로 AI를 살린 거지 이게 글로벌하게 수요를 막 그 받아들이고 선순환적인 그 교역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분권화돼서 각자의 도생의 역할들이 각 국가별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스탠스에서 기본적으로 자국의 금융의 자산 가격과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자기 것들의 정책을 계속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글로벌 추세가 되는 거고 최근에 나타나는 이제 뭐 버블론 미국이 버블이고 그래서 전 세계가 버블이다.
물론 금리도 높고 경제 환경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나 에코티가 좋고 회사채 가격이 좋은 거는 버블의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단순히 잘못된 버블로 가느냐, 그러니까 민간에서 만들어진 이제 팽창하다가 결국에 붕괴할 버블로 보느냐, 아니면은 정부 정책적인 의도와 패러다임이 섞여 있느냐, 이거에 따라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저는 후자로 보는 거예요. 음. 제가 최근에 일각에서 과거에는 위기론이다, 뭐 SBB 뱅크 얘기할 때 막 되게 위험하다, 금융 위기가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낙관론으로 자꾸 변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의 입장을 온달 책방을 통해서 제가 커밍아웃 한번 해드리면요. 저는 미국의 SBB 사태는 정말 위험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말로써 어느 정도 컨트롤 해주고 그 다음에 민간 은행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민간 은행들이 역할을 해주게 정부가 떠 맡긴 거죠.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쌓아왔던 어떤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그나마 가까스로 살릴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요 각자 도생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그리고 가계가 갖고 있는 금융이든 부동산 자산이든 가격을 크게 떨어뜨리면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재정의 여력이 더 나빠져요. 쉽게 말해서 세금 걷어들이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지 않아도 되지만 재정을 갖다 계속 확장적으로 늘리려면 사실은 그에 따른 어떤 그 소득의 증대는 당연히 서브로 계속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부 정책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끼리 잘해야 돼.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끼리였다가 이제는 우리나라 잘해야 돼. 이렇게 점점점 좁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다극화의 완전히 끝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면서 각국의 금융자산을 살리고자 하는 정부들의 노력이 엄청나게 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식시장이나 어떤 에코티 위험자산 시장을 갖다가 무조건적으로 흔들림은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런 바탕에는 싸우기 때문에 다극화가 된 거잖아요. 네. 서로 노예 1과 노예 3이 싸우면서. 그러니까 그로 인한 변동성, 그로 인한 리스크들은 당연히 중간중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좀 장기간 좀 이어질 수 있다. 2, 3개월은 최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구간은 변동이 있겠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자산시장을 무너뜨리는 계기는 아니다. 그런 이제 패러다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뭐 약간 뭐 박스권 같이 등락에 있는 거지 무너지는 그림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정책적인 요소들이 계속 뻗쳐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 미국의 상황을 조금 더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그 전체적인 구조나 시스템이 계속 반복이 돼도 그 경기 침체나 뭐 경제 위기나 이런 것 없이 노랜딩으로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미국의 경제를 갖다가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면요. 지표, 거시적인 지표만 뜯어놓고 보면 전혀 흠잡을 것 없고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금리 인하를 점도표에서 3번 인하한다고 했지만 인하할 필요, 연말까지도 인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해도 버팁니다. 네. 충분히 버팁니다. 네. 지금요 실질 성장률, 그러니까 CPI를 제거한 실질 성장률을 올해 미국이 1.52, 근데 최근에 이제 또 성장률이 또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거의 2 정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간 24년. 근데 지금 실질 금리, 이제 명목 금리가 지금 5.25에서 5.5지 않습니까? 기준금리가. 근데 명목 기준금리가 그 정도인데 지금 실질 금리, 인플레를 제거한 시장의 10년물 금리가 1.96 정도 차지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입장은 되게 페어한 상황인 겁니다. 이만큼의 실질 성장률, 이만큼의 실질 이자율. 그러면 어느 쪽에서도 더 압박이, 금리가 성장률보다 더 낮아서 뭔가 부채가 더 쌓일 것에 대한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실질 금리가 더 높아서 성장을 압박한다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페어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만 가만히 있어도 연말 2%는 그냥 유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질 금리도 이대로만 유지해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데미지는 없는 거죠. 그렇게 거시는 이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 양극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저소득층에 대한 카드 대출이나 이런 연체율들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하는 양극화의 요소가 그 상업용 부동산 공실 때문에 부도나고 막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되고 파산 이러는 그런 이제 업체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은 사실 맞아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디트로이트나 동부 쪽에 보시면요. 상업용 부동산 특히 우리가 공장용 상업용 부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요 충족을 못 시키다 보니까 제조업 일부 공장들이 셧다운 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 투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산 관리 업체들이 파산을 한 사례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 공실에 따른 리스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재택근무 이외에도 여러 가지 파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데미지가 되게 어마어마하네요. 이래서 중소형은행들에 대한 그 실적이나 그 유동성에 대한 압박이 계속 오는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포지션이 많은 은행들은 더 그렇고. 근데 핵심은 뭐냐면 대형은행들은 근데 매 분기 UBS, 모건스탠리, 뭐 JP모건 딱 보시면 매 분기 전체 실적이 좋아요. 네. 왜 좋은지 이렇게 잘 뜯어보시면요. 상업용 부동산하고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은 뭐냐면 우리가 투자은행 쪽, 그러니까 쉬면서 주식이나 채권 투자. 여기는 인베스트먼트 뱅킹은 사실은 결정적으로 미국이 지금 그 과거에 이제 도드 프랭크법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 위험 투자가 거의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채권 가격으로 거의 다 평가손이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채권 금리 떨어지는 구간에 좀 이익이 났다가 채권 금리 또 요즘에 한참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이번 분기 이제 4, 5, 6 분기는 그렇게 이득이 좋지 못할 거예요. 인베스트먼트.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모기지 쪽에서 이익하고 웰스매니지 쪽에서의 이익이 계속 쌓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손매금융 쪽에서 우리가 이제 은행 사태 일어나고 나서 하나 일어난 특징이 뭐냐면은 중소형 은행이 불안하니까 대형 은행들로 돈이 다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수수료 수익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대형 은행들은 JP모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모기지 쪽에서 이득 나고 웰스 매니지먼트에서 이득이 나니까 그러니까 커머셜 쪽에서 손실이 나고 혹이나 파산으로 인해서 충당금 이제 충당을 하고 뭐 이런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이익은 상쇄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요 포지션 상업용 부동산 포지션만 있는 은행들은 어떻게 돼? 그런 은행들은 부도가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또 양극화. 그러니까 표면을 보면은 굉장히 향긋하고 되게 맛있어 보이는 과일인데 과일을 갖다 이렇게 껍질을 까보니까 한쪽은 정말 싱싱한데 이쪽은 썩어 있는 약간. 네. 근데 겉으로만 총체적으로 다 합쳐놓고 보면 너무나 이제 먹음직스러운 사과,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 은행 간에도 그런 양극화가 벌어지고요. 전 네. 세계적으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네, 이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쵸.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건데 벗어나고 자기도 대장 역할을 하고 하고 싶고. 싶고 네,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계속 이런 끌려가야 속에서- 되니까. 예, 네, 끌려가야 맞습니다. 되니까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달러 패권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를 믿는 세력, 우리를 믿는 국가 연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뭐 미국이 부채 리스크가 있지만 사실 달러 패권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패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자가 있어도 미국채를 사니까 그렇게 뭐 쉽게 무너지겠어? 그렇게 쉽게는 안 무너질 겁니다. 앞으로 10년도 사실은. 네. 근데 언젠가 종착지는 와요. 항상 와요. 이거를 제가 달러 패권에 대해서 과제를 과거의 스털링 블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1910년대부터 우리가 대영 제국이라고 해서 많은 식민지를 갖다가 거느린 영국이 네. 스털링이라는 이제 파운드를 그 당시에 이제 스털링이라고 통칭을 해서 불렀었는데 스털링 블록을 만들어요. 뭐냐면 식민지를 건설했으니까 식민지를 건설하면은 쉽게 말해서 그 국가들 하나하나가 다 제조업 공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서 우리는 사온 거 가지고서 우리가 또 그들이 소득이 있으면 우리한테 돈을 투자해. 그래서 또 돈이 쌓이고. 그래서 영국은 무역거래, 금융거래의 중심이 됐던 게 바로 그러한 식민지 시스템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똑같네요. 미국하고 이런 다른 국가들 관계랑. 좀 유사관계가 좀 있죠, 네. 사실은. 그래서 뭐 그런 물론 이제 영국은 너무 이제 강압적이고 좀 약간 단순 무식한 약간 그런 방식을 취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이제 발생하냐면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여러 식민지하고 이제 스털링이라는 어떤 경제 권역이 하나가 형성이 되니까 영국이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와 교역 관계를 맺고 이 블록에 들려오려고 하면,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파운드가 제일 패권 통하니까 네. 들어오려면 우리의 파운드를 준비금으로 몇 프로 이상 갖고 있어야 돼. 음. 그래야지만 교육도 할 수 있고 런던 시장에서의 금융 거래도 할 수 있어요. 런던 시장에서 금융 거래는 대체적으로 뭐냐, 우리가 소위 얘기해 말하는 채권 발행. 네. 채권 발행이 거의 런던 시장에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라크도 그때 그 쉽게 말하면 회원국이었고요. 그 연대 국가였고 블록 국가였고 이집트도 있었고 그때 덴마크도 있었고 네덜란드도 있었고 거의 한 30여 개 국가예요. 네. 그러니까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까지 다 거의 거느린 듯한 그런 형태였는데,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계속 돈을 풀어가지고 영국은 이제 결국에는 또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재건을 하면서 재건에 대한 어떤 자기들이 가서 재건을 해주면서 또 얻을 수익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쟁이 끝나더라도 우리의 패권이 유지된다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수입, 그러니까 세수가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 의존했냐면 미국에 의존했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빚을 많이 졌어요. 근데 그게 그래도 우리는 패권 통하니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패권 통하니까 했지만 이 블록에 쌓여 있는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책에서 이제 죄송하지만 이 책 한번 보여드리면, 이 책에 이제 중간쯤에 그 블록과 스털링 블록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거든요. 상세히 한번 나중에 수치까지도 있으니까 네. 과거 논문들 수치까지 있으니까 보시면요. 그러면서 이 블록에서의 전체 빚이 많아지니까요. 먼저 경제 규모가 작거나 약한 국가들이 1대1로 통화를 갖다 패깅을 해놨는데, 얘네 패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유동성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절하가 급격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집트 빠져나가고 뭐 어디 빠져나가고 이러면서 국가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제일 통화인 그 파운드는 마지막에 반응이 왔어요. 근데 그 전에 패깅 시켜놓은, 그러니까 1대1로 고정을 시켜놓은 작은 국가들이 다 하나씩 떨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붙었냐면 이제 미국 달러 쪽으로 붙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빚은 또 갚아야 되니까, 갚아야 되고 또 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 가입된 국가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맨 마지막에는 파운드가 이제 절하가 시작이 되는데, 막 1년에 거의 막 그 패권 통화라는 통화가 거의 4%씩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대영 제국 스털링 블록이 무너지고 달러 패권이 1950년, 60년 넘어가면서 이제 달러 패권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에 근본 이제 폐지가 있고 뭐 이랬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요. 미국 역시도 지금 누적된 부채가 정부 부문 부채는 34조 달러 정도 된다고는 하지만, 이게 섀도우 뱅킹하고 민간 부분을 다 합치면 이게 전체 100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채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쌓아만 갈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우리가 그 특정 한계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한계는 전통학적인 이론으로 절대 누구도 밝혀낼 수 없어요.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일들 터진다. 그렇죠. 같이 가입되어 있고 연대가 되어 있는 국가들의 통화가 절하가 빨라지면서 하나씩 탈출이 시작이 되고, 그 여파가 쌓이고 쌓이다 마지막에는 가입 국가들, 연대 국가들이 떨어져 나간 마지막에 미국까지도 그 절하가 심해지는 그 구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뭐냐면 통화를 개혁을 하던가, 두 번째는 부채를 갖다가 조정을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축이더라도 종착지는 있다. 네네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혹시 지금 보면은 원화 네. 환율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네네. 약간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네. 국가들의 환율도 굉장히 저하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하나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일어나는 이제 아시아 통화의 약세 추세는 일단 분권에 대한 리스크들이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위안화도 지금 약세에서 맞아요. 멈추지 않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원래 환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 통화 자체가 국가 펀더멘탈 자체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채권이든 에쿼티 시장이든 이제 그를 통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나감에 대한 어떤 상징적 표시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끊기다 보니까 끊기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수 수출 기업들의 물량 가지고서 안에 시장을 완화시키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개입을 잘해가지고 완화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약세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혼자 좀 기뻐하고 있는 약간 좀 다른 형태이긴 한데 왜냐면은 이렇게까지 높은 상태인데 물가는 그렇게 급등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외부에서 도입하는 에너지나 물론 최근에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다 물동량에 대한 운송비에 대한 부담이 다시 생기겠지만 이들은 수출 기업들이 워낙에 미국에서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서 성장하는 구조고 물가는 이제 인플레 정상화로 회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엔약세는 그들한테 수출 기업한테 또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물건을 미국 가서 많이 다량으로 다품종 다양한 업종에서 팔고 있지 못하는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많이 될 뿐 그로 인한 수출에 대한 메리트와 달러의 유입량이 제한이 되니까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든 구간이 장기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아, 네. 그러면은 미국이 아까 두 가지 방향 그 네. 통화 개혁을 하든지 부채 조정을 해야 네네. 되는데 이런 쪽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또 한 번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경제의 신은 죽었다 이 책에서 제가 말씀을 이번에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장기간 이제 제가 보아오면 항상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냐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나쁜 것과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쁜 것과 나쁘지만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해내는 것과 그건 좀 다른 거죠. 아주 쉽게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요. 그거죠. 달리기 선수가 있어요. 달리기를 엄청 잘하는 선수인데 이 친구가 많이 지쳤어요. 근데 다음 날에 또 경기가 있어요. 근데 경기가 있는데 뭐 스테로이드제 그러니까 위법성 막 그런 이제 약물 복용까지는 아니지만 이 친구가 이제 막 약간 운동화도 규정에 벗어나지 않게 약간 또 변모를 시키고 이 그 유니폼도 공기 그 저항을 덜 받게 유니폼도 남들과 조금 다르게 거기에 막 좀 저항을 덜 받아서 몇 초라도 0점 몇몇 초라도 좀 아끼려고 그걸 막 바꾸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른 친구들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워낙에 이제 가난하고 그들은 운동만 열심히 했으니까 도덕적으로 보면 나쁘죠. 이 친구들은 진짜 열심히 그냥 주어진 운동복과 운동화만 그렇죠. 신고 열심히 운동만 해가지고 이기려고 막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기술을 쓰는 거잖아요. 운동화도 약간 이제 펌핑이 잘 되는 거, 그다음에 운동복도 바꾸고 이게 나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서 또 이겨요. 지쳤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미국이 하는 행태나 만약에 경제학에 도덕이 있다고 하면 도덕적으로는 정말 나빠요. 나쁠 때가 많았어요, 실제로. 네. 아르헨티나도 이렇게 되기까지 그리고 멕시코도 멕시코 페소와도 이렇게까지 절하되기까지 그들이 멕시코하고는 자원 개발도 미국이 같이 했었거든요.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헨티나도 과거에 자원 개발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아르헨티나가 채권 만기가 와가지고 롤오버를 해야 될 때 JP모건하고 그때 핀코 그 기관들이 거의 다 대부분 채권을 썼었는데 그 롤오버를 절대 쉽게 안 해줬어요. 항상 까다롭게. 그러니까 한때는 아르헨티나도 완전히 미국하고의 관계가 너무 이제 그 교역까지 가깝게 돼 있어서 패깅을 시켜놨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패깅 시켜주면 어찌 보면 블록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파운드 영국 시절의 블록처럼 우리가 결정적으로 너무 절체절명하게 힘들 때는 도와주겠지인데 단 한 번도 안 도와줬습니다. 똑같이. 네. 그리스한테 IMF가 구제금융 할 때처럼 이 조건 일단 팔어 물건 팔고 자산 팔아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몇 년간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지원해 줄 수도 있어 이런 식이었어요. 네. 아르헨티나도 이제 치를 떠는 거죠 사실.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달러의 신뢰성, 달러를 음. 의심하고 미국을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을 한 거는 어. 당연한 일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이겨내야 하는 과제를 갖다가 두 가지를 가지고서 통화에 대한 개혁이나 아니면은 부채에 대한 조정을 가지고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궁금한 게 통화 개혁이라고 하면 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뭐 진짜 무슨 다른 달러를 만드는 건가요? 네, 이게 네. 제가 이제 그 다가오는 미래 경제를 말한다. 경제신은 죽었다. 여기에서 지금 핵심 꽃인데요. 이제 네. 미국이 말씀을 드렸었죠. 나쁜 것과 잘하는 거는 좀 다른 개념이다. 나빠요. 제가 생각해도 나쁠 때가 많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노리는 거는 그래서 새로운 스킬과 경제적 그 패러다임을 또 바꾸는 건데 거기에 결정적인 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화폐를요. 네. 디지털 달러로 바꾸는 겁니다. 아, 전통 화폐에서 디지털 달러로 바꾸면요. 많은 부분 100%는 아니면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책에서 디지털 달러와 미국의 노림수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그런 부분인 맞습니다. 건가요? 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일각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디지털 달러가 되면요 프라이버시 침해도 있고 왜냐하면 맞아요.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랜잭션이 일어나면 어디서 어디로 가고 분산 원정에 다 기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 분산 원정의 총괄적인 그 공장, 컴퓨터 공장을 역할을 하는 기관은 그 해당 코인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고 그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다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 디지털 달러가 도입이 되면은 전통화폐를 중심으로 한 이제 상업은행들, 금융기관들의 시스템 불안이 생길 수 있어서 이거 쉽게 못해요. 근데요 합니다. 여러분들 단언컨대 이거 진짜 빠르면 3년 아니고요. 네. 늦어도 5년을 합니다. 디지털 달러요? 네, 합니다. 정말 이거 많이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 CBDC 이런 네, CBDC 중앙은행의 와. 이제 그 디지털 커런시 이거 하게 됩니다. 와. 디지털 달러. 여러분들 제가 이쪽에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내용을 책에 좀 서술하고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제 그동안에 미국에서 발행했던 그 백서들 화이트 페이퍼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요. 사실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때까지는 한 해에 나오는 페이퍼가 민간 기관과 페드 그다음에 그 재무부 다 합쳐서 한 40개 내외 정도였었어요. 네. 그리고 내용은 거의 다 정부가 그리고 페드가 발간한 페이퍼웍을 그대로 따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이었는데 최근에 구글링 한번 해보시면요. 민간 금융기관의 백서까지 다 합치면 100개가 넘어갑니다. 얼마 전에는요. BIS에도 발표를 했었어요. 결국에는 이게 될 건데 되면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그 금융적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연구와 해결책들까지 스터디가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게 디지털 달러가 되면요.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총체적인 그림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티를 하는데요. 이쪽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제 옹달책방 스튜디오에서 이제 찍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대표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오늘 밤 이제 파티를 할 거예요. 파티를 해가지고 뭐 술도 마시고 뭐 피자, 콜라 막 마시는 거 엄청나게 먹을 거예요. 그래서 밤새 놀 거예요. 놀고 나서 이제 다 놀고 나면은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이겠죠. 여기 천장까지 쌓일 수도 있습니다. 네. 사람들도 더 초대할 거니까. 초대해서 이제 다 놀고 나면요. 근데 다음날 대표님도 일을 하셔야 되고 또 새로운 영상도 찍어야 되고 저도 또 이제 새로운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면은 이걸 치울 엄두가 안 나죠. 너무 피곤한데 일은 해야 되고.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뭘까요?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가 여유가 있고 돈이 있으면요. 일단 옆방 돈 내고 빌려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예 장소를 옮겨버려요. 장소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이 장소를 그럼 버리냐? 그건 아니죠. 저쪽 가서 일을 하면서 기운 차릴 때마다 와서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인하시는 거 그동안에 나왔던 이제 백서에 대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오인하시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디지털 달러는 전통 달러, 화폐 종이 돈하고 이거는 1대1 매칭입니다. 1대1 매칭이고 전체 화폐 발행, 우리가 근원 통화라고 하는 화폐 발행량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디지털 달러가 발행이 되면요. 예를 들어서 열이라고 할게요. 총 통화 발행량이. 그러면 그 중에서 1로 한다. 디지털 달러를 1만큼만 쓴다. 그러면요. 전통화폐는 99, 이거는 1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동성 준비금 1이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전통화폐 1은 디지털 달러 1만큼. 왜냐면 교환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네. 되니까. 그러면 1만큼 이렇게 패깅이 돼서 서로 이렇게 걸쳐져 있죠. 그러면 전통화폐 8만큼, 8개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1만큼은 언제든지 디지털 화폐를 갖고 있는,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요구를 하면 바꿔주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나오면은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거를, 그리고 세계 중앙은행이 이거를 오랜 동안 CBDC를 개발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화폐의 속성이 2010년도 2000년 초반도 일어서면서부터 그 뒤부터 컨트롤이 안 돼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죠. 물건은 법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러시아 원유를 사면 안 돼. 제재를 할 거야. 이렇게 물건에 대한 것들을 통제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이 물건, 공급자 부분을 통제를 해서 이거를 못 사게 막아버리니까, 법적으로 막아버리니까, 아, 러시아 유가는 막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물가가 잡히겠구나. 근데 중앙은행도 잘 못하고 미국 정부도 못하는 게 뭐냐면 돈에 대한 통제인 거예요. 돈이 이걸 사면 안 돼라고는 했지만 시스템만 우리가 그들이 통제 못하는 그런 경로도 있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중국의 칩스 같은 중국 위안화 교역 거래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로를 타고 돈은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에 대한 통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돈은 어떤 통로든 개발만 하고 이 새길이 열리면 돈은 가게 되거든요. 그럼 인플레에 대해서 통제를 결국에 못하는 꼴이 되는 거죠. 물건을 사면 안 된다고는 했지만 돈이 가면 그 통제력은 다 상실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어떤 통화 정책을 할 때 금리를 이렇게 결정하지만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금리 3%로 정한다라고는 하지만 시장의 금리는 3이 아닌 4로 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어쩔 때 언더슈팅해서 2로 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 심리가 더 반영이 되고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자산시장, 금융자산시장에서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면서 돈이 더 많이 빠지거나 덜 빠지거나 거기에 또 한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은행들, 금융기관들, 상업은행들의 역할도 있죠. 거기에다가 쏠리는 부분으로 돈이 더 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돈이 많이 풀리고 국가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많아지면서 이런 통로들이 다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인플레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디지털 달러가 사실은 페드가 발행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근데 페드가 발행을 하게 되면 페드가 발행한 디지털 달러 1달러를 제가 갖고 있다고 할게요. 이 컴퓨터에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 스테이블 디지털 달러에도 금리를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년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0.2든 0.5든 거기에 따르는 이제 0.2 디지털 달러 코인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금리까지 주어지는 디지털 달러는 쉽게 말하면 예금을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돈도 갖고 예금도 갖고 있는 그 기능을 다 갖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업은행들은 다 망가질 거다. 왜냐면 상업은행들의 기본 기능이 예금과 적금의 필요가 기능이니까. 없는 거네요. 필요가 없어진다. 네. 그래서 이거를 시행 못한다. 아닙니다. 합니다. 매우 단순한 건데요. 이 부분에서 행간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달러는 빠르죠. 빠르고 송수진시 정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줄 서가지고 그냥 지점 가가지고 어떤 이제 우리가 은행 실제로 오프라인 가가지고 이렇게 예적금 들고 이러는 거를 굳이 뭐 온라인으로 하면 사고도 많다는데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온라인 모바일 거래하다 보면 사고도 이고 그
돈이 딴 데로 가면 어떡해? 뭐 그리고 뭐 그러다가 뭐 해킹도 당한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그때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거 굳이 뭐하러 써? 그냥 집 앞에 있는 거 그냥 잠깐 갔다 오는데 그거 귀찮아?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온라인 모바일이 무조건이잖아요. 기본이 됐잖아요. 똑같습니다. 편의성이라는 거는 금융 시스템에서 편의성은 모든 걸 다 압도해버려요. 그래서 디지털 달러를 갖고 있으면 대신에 상업은행들이 무조건 망가질 거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업은행들이 부여하고 있는 예금 금리는 이 디지털 달러에 부여된 예금 금리보다 조금 더 높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입출금식 예금은 금리가 낮죠. 정기 적금 뭐 1년 3년짜리 금리가 높죠. 1금융권, 2금융권도 차이나. 네,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것만 차별해 버리면요. 물론 예전만큼은 못하겠지만 시스템이 망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거를 페드도 알고 재무부도 알고 그다음에 그 BIS 같은 데도 그걸 충분히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의 시스템을 계속 가속화시키면서 계속 성장을 시키면서 디지털 달러를 가져오는 그 요인들을 굉장히 구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금리를 갖다 이렇게 줄 거야 이렇게 줄 거야 구체적으로 언급하나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힌트가 되고 마지막 그 통화 변혁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건 실행 시점이 다가왔을 때 구체적으로 쫙 나래비를 세워가지고 페이퍼워크를 다시 발표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완전 노림수네요. 네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만약 디지털 달러가 진짜 만약에 3년 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네. 그동안 통제하지 못했던 그리고 뭐 달러 패권이 약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통제력이 약해진다라는 말하고 통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되찾아올 수 있다. 되찾아오는 거죠. 되찾아오는 거고 거기에 그러면 백서에는 명분을 어떻게 써놨냐면은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 범죄 은닉 자금의 통제를 위해서라고는 쓰지만 실제로는 더 큰 그림이 더 큰 그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부채의 그 조정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부채 조정, 그죠? 이거 되게 심플합니다. 이거는 백서를 굳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읽으셔도요. 옛날 스털링 블록 생각하시면 돼요. 파운드가 처음에 강세를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파운드 스털링 블록 시대에 블록에 들어와서 수혜를 보고 혜택을 보려는 국가들한테요. 준비금을 몇 프로 이상 보유하세요. 중앙은행 재무부 몇 프로 이상 보유하세요라고 규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파운드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인위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파운드가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강세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매년 그 비중이 유지가 되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1대1로 패깅해가지고 디지털 달러를 발행을 하죠. 그래서 가치가 처음에는 1대1이 되겠죠. 그런데 미국이 IRA에서도 보여줬고 영국이 과거에 보여준 것처럼 미국과 금융거래 혹은 무역거래를 할 때 디지털 달러를 통해 명분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디지털 달러를 몇 % 이상 반드시 사용하세요 라고 규정해버리면 디지털 달러는 디지털 1이 전통화폐의 1.5 가치를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 가치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형성이 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달러를 외국에 있는 많은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사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 미국의 금융 수지는 어떻게 되죠? 흑자가 되죠. 그렇죠. 흑자가 되죠.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쌓였던 부채와 이자를 이쪽에서 상쇄를 시키면서 녹여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 책을 잠깐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통이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 높이인데 여기에 물은 꽉 차 있고 여기는 없어요. 근데 물을 조금 이렇게 였다가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따르기 시작해요. 따르기 시작하는데 물 양은 처음엔 똑같죠. 똑같은데 나중에 이 물통에는 물을 채우면은 내가 선물을 보너스를 줄게.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물을 여기다 채우기 시작해요. 채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이쪽 물통에서 물이 빠져나갔지만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물을 다시 채울 수가 있죠. 그러네요. 시작은 요 책만큼의 물 1리터만큼만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2리터까지 다 채워졌어요. 그러면
전통화폐가 있는 기반에서 디지털 달러라는 것을 개발하고 통용하면서 그들은 야. 금융수지 흑자를 2배로 또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보면. 이게 통화 개혁이군요. 네네. 네. 맞습니다. 야, 이거 다가오는 미래 경제를 말한다. 부제는 경제의 신은 죽었다. 지은이 유신익 박사님 무조건 읽어봐야겠네요. 너무 아유, 흥미로운데요. 너무 최근에 감사합니다. 들었던 이야기 중에 네네네. 가장 뭔가 네. 새로운 네. 담론 같아요. 네네. 그걸 던져주신 것 같은데요.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네네. 야, 근데 이런 노림수가 진짜 이게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네네. 이게 유튜브 방송이나 뭐 공영 방송이나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백서나 네. 수많은 그런 공인된 기관들에서 연구가 된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노림수가 단순히 음모론 이런 게 그쵸. 아니라 실제로 네.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뭐 음모론인데 근거도 없는데 그거 아니고요. 백서를 보시면요. 네. 최근에 민간 기관에서 그 맥킨지 같은 데서도 이런 백서를 많이 쓰거든요. 대응책으로. 네. 근데 대응책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제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에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건 거죠. 이제 디지털 달러를 분명히 금융기관에도 사용하게끔 규정을 할 텐데 그러면은 그 돈이 앞서 말씀드렸던 물통 논리 있지 않습니까? 그 돈에 1대1로 패깅해서 전통화폐, 전통 달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억 달러만큼을 그들이 보유를 해서 이거를 디지털 달러를 이제 금융기관 거래에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1억 달러만큼 현금을 놔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예전 테더 사건처럼 유동성 리스크 그렇죠. 이런 거 안 터지잖아요. 근데 이쪽의 가치가 많이 변동을 하게 되거나 이쪽이 미국 통화 정책을 쓰게 되면 그때부터 페드가 쓰면 이쪽은 바로바로 반영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이 자기가 통화를 발행하는데 효과는 바로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런 유동성에 대한 대응들이 오늘은 1억 달러만 채우면 되는데 갑자기 내일 1.2억 달러 채워야 되고 막 이런 변동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들을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되게 많이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 중요한 교육 국가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 CBDC 디지털 달러가 도입이 되면 그 시스템을 미국은 G7하고 일단 먼저 런칭을 하려고 베타 테스트까지 마쳤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면 되겠지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시스템 안정 이후에 기반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통화 가치의 변동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연계되어 있는 통화들 거래하는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어떻게 변동할지는 사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가지고서 지금부터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물론 배드 시나리오예요. 배드. 아주 안 좋은. 그렇게 반드시 되는 건 아니지만 안 좋은 시나리오는요. 이쪽에 디지털 달러가 발행이 되고 다른 이제 그와 연대를 같이 해서 시스템을 같이 하는 국가도 디지털 통화가 발행이 됐을 때 이쪽의 가치가 너무 빨라지게 되면요. 이쪽에 대해서 단순히 화폐 가치 절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물 자산 가치의 절하도 같이 올 수 있어요. 와. 지금은 금융과 실물 자산이 아직은 이렇게 좀 괴리가 있다고 해야 되나 서로 연계점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금융시장이 무너진다고 우리가 부동산이라든 자산시장이 막 폭락하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모든 자산과 금융을 베이스로 하는 통화의 가치 변동이 일어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심도 있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유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원화로 예를 들면 강남 아파트를 네네네. 뭐 20억에 살 수 있었는데 네네네. 동남아 화폐가 되면 네네. 거기 좋은 지역의 아파트 값도 5억 한 7억 이렇게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 동남아 화폐처럼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그 지역의 최고 지역의 그 아파트 값이 5억밖에 안 되는 이런 것처럼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와,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통화라는 매일매일에 적용된 시스템에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이러겠지만
새로운 통화를 이렇게 디지털 달러라고 한들 처음에는 뭐 말 그대로 물처럼 이렇게 여기 채운 거 여기다 채울게요. 네. 규칙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중간에 약간의 기술과 테크닉만 쓰면 어떤 변혁이 일어날지 모르는 요소인 거죠. 와 그렇군요. 이거를 화폐 혁명이라고 불러야 될지 화폐 전쟁이라고 불러야 될지 와 엄청난 일이 저는 네 살기 위한 DNA 전쟁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DNA 전쟁. 미국이 예, 그 유지하기 위한 미국이 자기도 살아야 돼.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요 그 코인 거래소가 여러 개가 있는데 막 거기 네네. 보면은 테더 같은 거 네네네. 정기적으로 원화로 그 테더를 사시더라고요. 네. 그 디지털 화폐로 사서 네. 이제 자꾸 이제 그 미국 거래소 뭐 바이낸스나 이런 데로 옮겨놓고 갖고 있다가 이제 뭐 비트코인 살 때도 있고 이더리움 살 때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벌써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약간 이제 말씀해주신 거에 축소판들이 이제 네. 원화를 이제 떠나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원화를 미래를 이제 상대적으로 좋게 안 보시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좀 그래도 분할이 돼 있죠. 주식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원화로 열심히 계속 하시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좋으니까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 계시고, 네. 또 비트코인을 사랑하시는 분 비트코인을 네. 계속 투자하시고, 근데 그것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많이 떨어진 분들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다른 디지털 통화로 환전을 하는 거고. 네.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뭐 제가 뭐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저도 배워가고 아직도 먼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우연찮게 그 신흥국, 특히 아르헨티나나 멕시코 같은 국가들에서 이제 이러한 팩이 될 수 있고 스테이블한 코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촉망받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되게 젊지만 되게 오랫동안 이제 전문가로서 하셨던 분들을 만나 뵙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펀딩도 받고 사실 실제로 이제 그 비즈니스를 코인 개발이나 이런 쪽은 뭐 당연히 잘하시는 전문가 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런 데는요, 바이낸스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강합니다. 왜냐하면요, 믿지 못해서 우리는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생존인 거예요. 그 페소가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사과 주스 하나 먹거나 생선 하나 살 때요, 페소를 갖다 수십 장을 싸가요. 인플레가 너무 심해서. 근데 이게 통화의 가치 절하가 매일매일 막 너무 변동이 크니까 오늘은 이만큼 20장 가져가면 되는데 그 다음날은 40장 가져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예요. 네. 가치 변동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어떤 시장이 많이 이렇게 그 발달해 있냐면요, 암 시장에서 환전 시장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로 일단 바꿔놓으면 달러는 변동이 크지 않으니까 킵해놓고 살 때 이제 환전을 해서 자기 통화로 환전을 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 굳이 여러분들 그 해외 영상, 해외 그 여행 유튜브 한번 보시면요, 아르헨티나나 멕시코 여행 간 거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요, 그러면은 굳이 그럴 것 없이 달러 가지고 와가지고 가게 가서 사면 되잖아. 가게에서 안 받아줘요. 왜냐면 그 잔돈을 거슬러 주려면 몇십 장을 줘야 되는데 자기들도 거스름 돈을 만들려면 너무 이게 많으니까, 필요량이 많으니까, 왜냐면 화폐 수가 너무 많이 쓰여지니까 물건 하나 거래할 때. 그래서 그들이 대안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이낸스 통해서 비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테더. 일단 주고받는 거예요. 그걸로 킵을 해놓고 바로 거래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연로한 상인들하고는 그게 안 되니까 킵을 해놨다가 뺄 때 자기네 통화로 빼가지고 환전을 해가지고 돈 찾아가지고 그걸로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쪽에서 생각하는 통제권, 페드가 전 세계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려는 이런 디지털 달러의 세상이 있고, 이쪽에서는 또 비트나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세상들이 또 이쪽에는 상당히 많고, 이렇게 좀 변혁기를 좀 서서히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아직 박사님께서는 이제 그럼 비트코인 현상 같은 것도 좀 여쭙고 싶은데, 네. 비트코인 가격이 요즘 이제 지난 주말에 네. 이란 이스라엘 그 전쟁 때문에 요동치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1억 부근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원화로 따졌을 때요. 네. 그러면 당분간 이게 이렇게 두 가지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셔서 나중에 뭐 통합이 되거나 또 어떻게 되거나 뭐 이런 그림을 그리시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되게 또 다른 스토리가 네. 되게 필요해서 네. 상세히는 나중에 이제 출연 네. 기회를 주시면 또 다음에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지금 어느 나라인지 제가 지금 촬영을 하면서 너무 집중을 해서 잊어버렸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도 어제였죠. 홍콩. 홍콩이었죠. 네. 그래서 승인이 됐고 이런 이제 승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일정 경제 권역에서 그들이 화폐의 그 트랜잭션뿐만 아니라 화폐에 통용되는 수단으로서 인정을 해준다는 건데 결정적인 화폐 기능은 못 얻을 겁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왜냐면 세금 징수. 비트를 현물 ETF를 승인해줬다고 미국에서 비트로 세금 징수를 인정해주진 않을 거예요. 네. 디지털 달러는 당연히 인정하지만 그러면 뭐냐면 한쪽 권역에서의 인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워낙에 이제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 세계가 집중을 하는 자산이 돼버렸기 때문에 쉽게 뭐 이렇게 무너지고 그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적정 가격 정도는 그러니까 예전처럼 쫙 이렇게 산을 형성하는 이런 그림은 아니다. 이제는 아니다. 네, 그런 정도 생각합니다. 그럼 박사님 저희 오늘도 이렇게 귀중한 인사이트들 너무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이 제가 영광입니다. 저희 웅달책방에서 맨 마지막에 꼭 네. 요 여유자금 뭐 예를 들어 한 1억 정도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냐 이런 질문을 드리기는 하는데 네네. 대략적으로도 뭐 한번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보다 투자를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 말을 절대 100%로는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매크로 탑다운에 생각하는 입장에서 저는 항상 그런 고민을 합니다. 투자 전략을 할 때 이것이 정부의 정책적인 의도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메커니즘이 힘이 있느냐 그러면 좀 중장기 아니면 단기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분권화된 경제에서 자신의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들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시장을 쉽게 무너뜨리지 않는다. 특히 연말에 대선이 있어요, 미국에. 그러면은 지금 시장을 바이든 정부에서 쉽게 폭락을 하거나 컬랩스, 그러니까 붕괴되는 거를 쉽게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적정 비중을 그 위험 자산 쪽에 넣고 가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은 섹터에 대한 부분들인데 AI가 당연히 대장이죠. 근데 뒤에서 이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로테이션 투자는 되게 중요한 전략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장의 성격과 그 다음에 시장의 주도하는 이제 테마, 캐릭터와 테마는 다르거든요. 네. 테마는 뭐냐면 AI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AI 쪽인 거고 캐릭터는 뭐냐면요. 시장의 성향이 유동성에 의해서 어떻게 형성되냐. 이건 액티브 마켓이에요. 액티브 마켓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우리가 2015년도 위에 나타났던 어떤 시장이냐면 어떤 산업이 중간 피봇 포인트로 인해서 얘도 좋아지고 얘도 좋아지면서 자꾸 좋은 기업, 해당 섹터에서 좋은 기업을 찾아가 나가는 그런 로테이션 전략이 나오거든요. 지금이 그런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AI가 좋지만 사람들은 그래서 AI 테크주를 미국 거를 무조건 사야 되는 그거 아닌 겁니다. 처음에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요. AI 소프트웨어가 먼저 급부상을 했었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챗봇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 때문에 기대감. 그래서 두 번째는 AI 관련된 반도체. 지금은 전기 전력 쪽 가고 있고 전선 쪽이 가죠. 네. 구리 때문에도 가고 전선 수요, 전력 수요. 그러면 그 다음이 뭐가 나오냐면요. 배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그냥 전선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 배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선을 타고 가다가 마지막에 효율이 떨어지고 1만큼 전기가 가다가 0.9로 흡수되면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값이 엄청 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 그러면 배전에 대한 배전 관련된 기업들을 1등 기업을 찾아가 나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뭐가 되냐면요. 아무리 바이든 정부라고 해도 신재생 정책을 추구를 해도요. 이 정도 시점이 되면은 전통 에너지나 이런 이제 우리가 가스라든지 LNG든지 이런 데에 대한 수요를 갖다 어느 정도 충당시킬 수 있을 정도로 좀 개발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전통 에너지 산업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러니까 AI SIM이라는 기반으로 해서 로테이션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라서 위험 자산을 그 로테이션 전략에 맞춰서 수개월 단위로 좀 변형을 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캐릭터는 액티브 마켓이니까 그런 이제 전략을 세우고 자금의 배분은요. 이런 액티브 마켓에서는 섹터만 다르다면은 50% 이상을 어느 정도 에쿼티 자산에 넣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액티브 마켓의 성격은 한쪽이 이렇게 쭉 가다가 확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오래 시기에 되기도 해요. 새로운 산업이 또 이렇게 급부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 30% 정도의 현금 여력은 당연히 가져가시는 거고 지금 마지막으로 20%는 당장은 아니지만 채권에 대한 이제 또 그 공포가 올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미 나오고 있지만 금리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 나오잖아요. 네. 올릴 수도 있어 진짜라는 게 컨선이 될 시점까지 기다리셨다 채권도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로테이션이라는 게 말씀해주신 대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선, 배전, 전통에너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군요. 아, 그 흐름을 잘 읽어서 투자해야 된다. 아우,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아낌없이 나누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영광이었습니다. 책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다가올 5년 미래 경제를 말한다라는 거고 경제신은 죽었다. 저는 제목 진짜 경제신은 죽었다 했으면 더 대박 났을 것 같은데 아쉬운데요. 알겠습니다. 예, 뭔가 그 기존의 패러다임을 뭔가 뒤집고 또 대한민국 사회에 뭔가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 깊은 사유를 하게 하는 그런 책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박사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신익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